네, 그러면 작가 최인훈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굉장히 나이 든 그 최인훈 선생님의 사진을 봤는데요. 예, 이번에 아주 젊은 시절의 최인훈 작가입니다. 예, 젊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지적이고 멋있었죠. 예,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최인훈 선생님은 1934년에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회령은 어디냐 하면요. 회령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그 지도상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 갈 수 있는 그 도시가 바로 회령입니다. 그래서 최인훈은 그 회령에서 1934년에 태어났는데요. 요 34년생이라고 밝힌 것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고요. 그 남한으로 월남을 하면서 1936년생이라는 호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남한에 사는 동안 그 평생 1936년생으로 사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36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연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4년생이다라고 밝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인훈이 살았던 이 회령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재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소를 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살았죠. 제재소 할 정도면. 그래서 최인훈은 아버지에게 막 부르주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조금 비판한 적도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인훈이 살았던 이곳은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그런 정치 체제 하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회령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살다가 해방 이후에 원산으로 옮기게 되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일군 이제 제재소를 다 그 정권에 맡기고 이제 원산에 제재소의 한 직원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고요. 최인훈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나면서 이제 월남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봤던 그 흥남 철수 그 커다란 배를 타고 그 월남을 하고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다가 그 친척이 살고 있는 목포로 이주해서 목포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그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험을 치고 입학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입학을 하다가 나중에 환도를 하게 되죠. 서울로 그 수도가 옮겨지게 되면서 그때 다시 서울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아까 그 광장의 이명준처럼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지만 광장의 이명준은 철학과 학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철학책을 엄청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다가 그 법과대학교 그 채워야 되는 그 학점을 다 못 채우게 되었답니다. 예, 그래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짓고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군대에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병으로 들어옵니다. 일반병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대구에서 일반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인훈 선생님께서 이 대구라는 지역이 자신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일반병 행정병으로 들어왔는데 그 행정병으로 있다가 바로 옆에 그 통역장교 뽑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정식 직업 군인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역 장교, 정훈 장교를 거쳐서 7년간 군대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군인의 신분으로 바로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 소설가 안수길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도 정훈 장교 하시고 한국 전쟁에서 직접
이렇게 종군 기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설가로 등장을 했고요. 이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 그레이 구락부는요, 그레이, 회색, 구락부는 클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회색 클럽의 어떤 전말기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라울전이란 그 소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극적인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그 바울이 회심을 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죠. 그 바울과 대비되는 인물로 라울이라는 인물을 만듭니다. 최인훈이. 그래서 라울전, 라울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라울은 어떤 인물인가? 바로 바울이 정말로 뜻하지 않게 자기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된 그 바울과 달리 라울은요, 자신이 아무리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져보고 하니까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확증을 한번 해보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허탈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좀 허탈해하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라는 자기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가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울은 절망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성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신께서는 바울에게는 저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셔서 내가 그를 못 만나서 내가 또 계속 이 바울에게 패배하는 인간이 되게 했냐 하면서 절명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이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이 라울전의 라울이나 이런 소설의 주인공 인물들은요, 근대라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은 라울은 자신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결국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에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하는 그런 인물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최인훈의 초기 작품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광장을 발표했는데요. 광장 이전에도 몇 편의 단편들을 발표했지만 이 광장으로 한 번에 일약 스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광장을 발표했지만 이 광장을 발표하고 나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961년 4.19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5.16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까지 4.19 혁명으로 주장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다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남하고 북을 같이 비판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인훈의 소설들은 그때 굉장히 혼란한,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난해한 그런 소설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63년에 군대 생활을 정리하고 전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게 회색의 의자. 나중에 이 회색의 의자를 1년간 연재를 하는데요. 이 1년간 연재하다가 나중에 회색인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단행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서유기라는 소설도 연재합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연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단편들을 발표해요. 그리고 67년에는 총독의 소리, 주석의 소리 같은 소리 연작들, 예,
이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설가 구부시의 일일이라는 1930년에 박태원이라는 소설가가 소설가 구부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죠. 그것을 그 1970년 즈음 해서 최인훈이 다시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태원의 소설가 구부시 1일은 중편 소설이고요. 최인훈의 소설가 구부시 1일은 한 12편 이상의 그 단편들을 모아서 그 연작집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1973년에 태풍이라는 소설을 중앙일보에 연재를 1년 가까이 하다가 73년에 미국으로 호련히 떠나는데요. 뭐 작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가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6개월 코스라서 6개월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미국에 최인훈의 가족들이 다 미국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월남을 해서 남한으로 이주해서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은 다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 장남이었던 최인훈만 한국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작가 연수 프로그램 오면서 미국에 도착할 때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하면서 한 3년을 있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룰 이 화두라는 소설에는요, 자신이 미국 가서 무엇을 했고 그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또 어떻게 귀국했는가 그 이야기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 미국 생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곳에서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라는 희곡을 한 편 쓰게 됩니다. 이 희곡은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아기장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기장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뭐 홍경래 란이라든지 또 뭐 동학혁명에 보면 녹두장군이라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 중에서 영웅이 나올 때 그리고 그 민중 영웅들이 정부와 저항할 때 정부에 저항하면서 우리의 그 권리를 찾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 영웅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동네가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파탈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아기 장수 민중에서 그 태어난 그 영웅의 이야기를 아기장수라고 하고요. 그 아기장수 설화에 보면 아기에게 이제 날개가 달려가지고 정말로 금방금방 어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한 권능으로 이렇게 막 해 나가죠. 그런데 이 옛날 옛적의 호이호이는 그 아기장수를 결국은 부모가 죽입니다. 네가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 다 죽고 피바다가 된다 하면서 그 아기 막 엄마 밥 줘라고 하는 아이를 그냥 베개를 탁 이렇게 덮어가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용마를 타고 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최인훈은 내가 새로 작가로 쓸거리를 찾았다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학과 지성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만 굉장히 대표적인 그 출판 그룹에서 최인훈 전집을 제1번 작가로 해서 최인훈 전집을 발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희곡 이후에는 소설보다는 희곡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울 예대의 문해창작과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희곡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1994년에 바로 화두라는 소설을 발표해요. 2권짜리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다시 문학장에서 굉장히 또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소설이니 이게 자서전이니 하면서 막 또 읽은 사람들이 막 신문 지상에 대고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이셨죠. 2018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서울대 법대의 명예 졸업장을 받으시고 가십니다.
예, 저도 이 2018년 장례식장 사진인데요. 저도 이날 장례식에 가서 사모님, 제가 선생님 생전에 선생님 댁에 많이 갔습니다. 예. 가서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이야기를 녹취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걸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막걸리도 먹고 했던 그게 기억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문학사에선 중요한 분이고요. 아직도 최인훈 문학은 굉장히 유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광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그래서 최인훈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최인훈 전집이고요. 새로 나온 책들, 여기에서 이게 1976년부터 만들어진 문학과 지성사 전집이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다시 개작한 것이 요런 판본이에요. 그리고 화두는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판본을 사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렇게 넣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최인훈 문학은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1960, 70년대에 우리 당시 한국 사회와 아주 맥락을 같이 합니다.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협정과 관련돼서 많은 대학생 지식인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설들, 단편 소설에는 보면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가 멈춰서서 경례하거나 영화관에 갔을 때 애국가 부르면 우리 다 일어서서 이렇게 국가 의례를 했습니다. 영화 보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인훈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60, 70년대 소설을 주로 썼고 60, 70년대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사실 최인훈 소설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최인훈은 자신이 시대의 서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기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반장, 부반장, 서기 이런 거 있죠. 그 서기예요. 잘 기록하는 사람. 최인훈은 자신의 시대를 잘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독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쓴다면. 똑바로 너무나 드러나게 현실을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매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서 매우 알듯말듯한 방식으로 그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인훈 소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최인훈 소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제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최인훈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많이 담겨 있는데 어려운 방식으로 꼭꼭 숨겨놨기 때문에 숨바꼭질 하듯이 그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최인훈 소설의 보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인훈 소설의 아주 대표작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인훈 아까 얘기했던 최인훈 얘기했던 그 회색의 의자. 최인훈은 회색을 좋아해요. 흰색, 검은색, 흑백 논리라고 하죠. 예스냐 노냐 라고 사람들이 강요할 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회색의 자리도 나는 좋다. 왜 우리가 꼭 흑이냐 백이냐 둘만 따져야 되나 라고 고민한 게 최인훈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남한과 북한 어디도 가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것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 각자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꾸려보고 싶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가 강제되는 시대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메시지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59년 4.19 혁명 이전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독고준이라는 청년이 북에 살다가 월남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인훈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거기에서 이제 월남했을 때 자기 누나의 남편, 즉 매형이 남한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 매형이 북한에서 공산당 당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증을 가지고 와서 그 독고준이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데가 없을 때 이 당증을 들고 매형에게 찾아가고요. 그래서 매형이 좀 굉장히 이 당시 사회에서 공산당원이었다고 알려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막음의 의미로 이 독고준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유기는요, 서유기는 이제 회색인의 속편에 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색인의 마지막 부분이 그 독고준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자신의 매형이 남한에서 재혼을 해서 그 처제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고준이 하고 처제가 약간 썸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서유기는 그 독고준이 이유정 방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서유기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이 해석이 참 어려운데요. 이 서유기는 중국의 무협소설이 있죠. 그 서유기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론가 여행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여행하는가? 이 최인우의 서유기는요, 결국은 WC라는 곳으로 여행을 해요. WC 어딜까요? 바로 원산입니다. 최인훈이 월남했던 그 장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 장소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최인훈에게는 아주 큰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화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자아 비판을 당합니다. 그 자아 비판을 했던 그 선생님을 이 소설 속에 불러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막 따집니다. 그 학생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윽박질러도 되냐고. 학생은 아직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다독거려야 되는 존재지, 그렇게 인격을 말살시켜서 되냐고 막 이렇게 소설에서 막 야단을 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기차로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내면과 또 필자의 내면, 최인훈의 내면을 막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여행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연구할 거리가 많아서 요즘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독의 소리 연작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신문 칼럼에 이걸 썼어요. 제가 그 칼럼을 쓴 게 8월 15일이었거든요. 8월 15일 날 제가 칼럼을 쓰게 됐는데, 바로 그 즈음에 한일 문제 굉장히 복잡했던 시대예요. 작년 8월 15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매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뭐 토착 왜군이 이런 얘기들이 막 신문지상에 난무하고 있을 그 즈음에 저는 바로 최인훈의 소설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소리 연작이라는 것은 작품이 같은 이름으로 쭉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7년에서 68년 사이에 3편이 발표되고 1편이 나중에 발표되었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총독의 소리, 즉 그 총독의 목소리가 담긴 라디오 담화문이 앞부분에 배치되고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의 독백이 뒤에 짧게 달려있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소설이가 무슨 소설이 이렇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인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1964년에. 한일협정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일단은 추진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의 그 사회적인 현상에 이 사건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런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그 최인훈은 소설의 형식을 깨고서라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빙적 이야, 적의 모습으로 빙의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그 라디오 방송이요, 총독부 지하
지하 산하에 있는, 선생님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 조선 총독부의 지하 산하 단체가 라디오를 만들어서 그 송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67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용사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패전을 맞은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여기 67년에 발표됐으니까 45년에 해방되면 한 20여 년 지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 않고 이 반도,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이야기할 때 반도라고 불렀거든요. 이 반도의 지하에 남아서 우리가 아직도 조선을 다시 우리 제국의 식민지로 만들 날을 20년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정말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조선은 우리 제국의 식민지가 다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7년 요때 최인훈이 이 소설 발표하기 한 2달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 거 봤죠?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선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세장에 그 노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유세를 받는 그 모습을 봤지요? 하면서 저 조선인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선거라는 그 중요한 것들을 아직도 고무신하고 바꿔먹고 막걸리하고 바꿔먹는 인간들이 바로 조선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한테 뺨을 맞고 빠가야로 욕을 듣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독의 소리. 그런데 이 소리 하면서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제 라디오 소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라디오가 유령 방송이기 때문에 전파를 맞추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 그 비가 오는 빗소 소리에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데 막걸리 붓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엽전 구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1967년 선거가 매우 타락한 금권 선거였다는 걸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자신의 목구멍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였다는 거죠. 왜 이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울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총독의 목소리 중에 틀린 부분도 있지만 맞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죠. 까딱하다가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다시 되지는 않을까. 예, 이런 지점에 벌써 최인훈은 간파하고 이런 소설들을 썼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뭐 사람들이 뭐 서로 어떤 사람에게 뭐 토착 외군이 뭐 이런 말들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1960년대에 이 소설로 만든 최인훈의 안목이야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설가 구보시 1일은요, 69년에서 72년 사이에 발표를 했고요. 나중에 이것들 다 묶어서 단행본으로 발표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에 박태원 소설을 모티프로 해서 그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이 박태원의 소설은 어머니와 아침상을 먹던, 그러니까 아침상을 받아서 어머니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 소설가 구보씨가 그때 일제강점기 경성, 지금 서울이죠.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경성역에도 가고 전차도 타고 백화점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고 또 술집에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군상들을 쫙 그림을 그리면서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다룬 게 바로 소설가 구보시 일이고 나중에 마지막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끝나요. 최인훈이 요 모티브를 해서 1969년에 한 소설가의 일상을 한번 쭉 쓰고요. 그 이후에는 연작 형태로 쭉 한 열몇 편을 썼던 작품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라는 소설을 쓰고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 태풍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이나 어떤 국가는요, 애니그램의 방식으로 철자를 알파벳 철자를 다 섞어 놓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토 메나프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디 군사냐면 나파유라는 나라의 군사예요. 그 장교예요. 나파유, 재팬을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나파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리아,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이런 거는 철자를 다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은 그걸 다 조합을 해보면 조선에 태어난 한 청년이 일본식 교육을 받다가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본군 장교가 돼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일본이 나중에 그 2차 세계대전 하면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쪽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어떤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를 구금을 하고 있는데 그를 만나면서 새롭게 인간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를 보면서 우리 조선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겠다.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러면서 내가 비록 일본군 군사지만 내가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식민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될 때 자기는 활복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운동가가 그러지 마라 라고 만류를 하고요. 다시 인도네시아인으로 그 국적을 바꿔서 사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요즘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최인훈의 희곡 작품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소설도 좀 희곡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 희곡은요, 웬날 옛적에 호이호이라는 책에 묵여 나오는데요. 1978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심청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전.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고 그리고 이 풍랑이 심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게 하는 어떤 그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최인훈이 봤을 때 그걸 현실로 치환했을 때 이 여성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바다 속에 빠져 죽었을까? 자신은 봤을 때 어디론가 그 팔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심청은 결국은 너무 가난해서 그 성매매 업소에 팔려가는 모티브로 나옵니다. 이 소설을 쓰고 나서 그 심청이가 살았던 그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인훈 작가 보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작가 좀 어떻게 좀 해라고 막 난리가 났지만 최인훈은 오히려 이 희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인훈 선생님 댁에 갔을 때는 바로 이렇게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아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여성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는 거고 그 여성이 제국의 희생물 되는 그 상황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인훈 작가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 뭐 용도 나오고 굉장히 현실 그 최인훈의 소설 그 희곡들은 굉장히 극인데 현실적이라기보다도 시같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두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화두라는 작품은요, 1994년 20년 만에 소설 발표한 거고요. 자서전적 소설입니다. 자신의 문학 생애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문학 생애,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나서 문학가가 되었나, 작가가 되었나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애에다가 한국사와 세계사의 역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이렇게 교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작품은 세계사적인 이야기와 문학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최인훈, 이 속에는 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의 생애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신문, 잡지, 그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알려준 잡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진 메타 텍스트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최인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갈 때 너무나 경량의 시대를 살았지만 각자가 이 인생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나는 문학자이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방법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 화두는 그러한 경랑을 헤치고 간 항해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두의 첫 부분은요, 이 낙동강 700리로 시작하는 요 부분이 1920년대 작가인 그 조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조명기의 낙동강 첫 부분을 적으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낙동강 통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 쓰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자신의 생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원거지를 꺼내놓고 마주 앉는다. 첫 문장을 적는다. 낙동강 700리. 이 화두라는 소설의 첫 부분이죠. 이 소설은 어느 가을밤에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최인훈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 화두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화두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열쇠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거기에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화두인데 자신의 화두는 이건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전하고 진화해 오는데 그거의 그 모티브는 뭘까? 핵심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최인훈 선생님의 그 문학을 연구하면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배움들을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이렇게 변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설가의 구보시 1위를 자신이 바로 일제강점기 박태원 소설에서 가지고 왔죠. 박태원 소설을 읽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새로운 60, 70년대의 소설가 구보시 1위 탄생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메타모르포시스의 개념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70년대를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30년대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그 사람의 삶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되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화두를 통해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리고 하나 굉장히 큰 기억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기억은 이거예요. 아까 첫 부분에서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을 읽은 부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낙동강을 선생님께서 읽고 선생님께서 숙제로 냈어요. 독후감을 써오라 얘기를 했는데 최인훈이 여기에서는 이제 최인훈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소설 속에서 나는 사실은 작가인 최인훈과는 엄연하게는 다른 인물이죠. 그러나 이 나는 굉장히 최인훈의 자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문 숙제에서 나는 쓰고 있었다. W 근교 친구 가수원집에서 초대된다. 여름밤이다. 지금 조명희 소설 낙동강에 그 독후감을 쓰고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쭉 다 쓴다는 거예요. 친구네 가수원에서 평상의 여름밤에 어떤 여학생들하고 같이 낙동강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박성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박성훈의 애인 역으로 나온 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밖에 나와보니까 달은 없고 별빛은 무섭게 찬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쫙 썼는 거예요. 이 독후감에. 여러분도 독후감 과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숙제로 냈더니만 선생님께서 야, 이 숙제는 장문의 수준을 넘어섰고 이미 유망한 신진 소설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소설가로 지목해 준 그 기억이 하나 있고요. 작가라는 축복을 이때 받았고요. 그리고 기억의 공간에 떠오른 장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방과 후 교실, 밤이고 교탁 뒤에 촛불이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솔직하지 못하다고 교사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 잘못 나갈까 봐 두렵다. 어떤 말을 숨기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그때마다 판단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 자아 비판회라는 이 시간을 언제 끝낼 것인가. 이 기억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무거운 의미를 키워오는 첫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설가가 될 거라는 선생님의 축복,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의 그 넌 잘못됐다는 이 자아 비판의 기억들, 이 두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강의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더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큰 상처인가요? 자,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자서전 쓰기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기억들을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억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면서 그 기억을 숨겨왔거든요. 억눌러 왔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나를 제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헤집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내가 어떻게 단련되어 왔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만약 그 상처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 과감히 그 상처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갉아먹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 그 기억이 좋은 축복 기억이라면 그 기억을 잡고 여러분들은 앞을 향해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기억이 축복이든 상처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나 시련이 온다면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단련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와서요. 이 축복된 소명의 의식, 선생님이 넌 작가가 될 거야 했던, 그리고 그 자아 비판에서 위협적인 재판,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평생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의식의 모두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장면은 피고로서 너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자꾸 다그치고요. 그러면 난 자꾸 위축이 되겠죠. 다른 장면은 가치 있는 재능으로서 나를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인훈은, 이제 나이가 든 최인훈은요, 이때 한 60 정도 됐을 때 이 글 썼는데요. 나 자신이 주인일 때 써둬야지, 아니 주인이 되기 위해서 써야 한다. 그래야 두 분 선생님, 나를 축복했고 혹은 나를 비판했던 그 두 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때까지의 삶을, 작가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했고, 또 남은 시간, 이게 1994년에 쓰여졌으니까 아주 수십 년을 더 사셨잖아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서 내 글의 그 맥락들을 잡고 내가 기억하는 그 맥락들을 다 살펴서 써놓겠다. 그럴 때 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화두가 되는 광장. 지금 오늘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꾸자꾸 광장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광장이란 곳은 자유로운
개인의 의견들이 발언되는 장소, 예,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습, 그 광장에서 벌쳐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윤이 꿈꾸었던 그 광장은 유토피아일까요? 유토피아가 지금은 여기에는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조금씩 그곳을 향해 가려고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종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휴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꿈꾸고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길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예, 평화로운 한반도, 또 우리 세계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까요? 자, 이 자료는 나중에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국제 다큐멘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수상작입니다. 예. 예, Why I left both Koreas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나는 그 양쪽 코리아를 떠났는가? 예, 남한과 북한을 떠난 거 바로 우리 최인훈의 광장의 이명준과 같죠. 이들은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고 남한도 살기 어려워서 제3국으로 나간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정말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명준이 우리와 지금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예, 그들의 이상과 내 이상이 다르지라도 어떻게 공존하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이 광장의 시대에서 오늘까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발전했을까요? 네. 이 대답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10대 학생이지만 얼마 있으면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일꾼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들을 할 수 있을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 이 사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